고성이가 내가 아니면 난 끝이야 라고 매달리는 순간 박영란은 깨달았는데요. 이건 구해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다시 자기 삶을 담보로 잡겠다는 협박이더라고요. 박영란은 43화에서 프리덤 작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제대로 불렸고 그날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벼워지고 싶었어요. 박영란은 자신을 가두던 경호도 통제도 눈치도 끝났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이지환이 마지막 근무를 끝내고 떠나던 밤 박영란은 우리 친구는 된 거지? 라고 묻고 이지환은 전우지라고 웃어넘겼는데요. 그 대답이 이상하게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 전우라는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선을 긋는 말 같았거든요. 박영란은 그날 이후 이지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스스로를 어른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44화에서 고성이가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고성이는 압구정 아파트와 청담동 빌라를 시세보다 10% 낮춘 금매로 내놓고 일주일 안에 계약금만 받게 해주면 중개 수수료를 2배로 주겠다고까지 밀어붙였는데요. 그건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이었고 고성이는 그걸 숨기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부동산에서 추가 근저당 33억이 잡혀있다는 말이 나오면서부터였죠. 고성이는 난 몰랐다고 했지만 등기부에는 정상 서류가 들어가 있었고 변호사는 무효로 되돌리려면 소송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소송 계약금만 1억이라고 하니까 고성이 얼굴이 순간 굳더라고요. 카드 결제도 안 되고 계좌 잔액도 부족으로 뜨고 남은 카드가 체크카드 하나라는 사실이 고성의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고요. 결정타는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통로를 차례로 끊었어요. 고성이가 사람을 굴리던 방식돈으로 움직이던 그 세계가 진행비 미입금이라는 한 줄로 멈춰버렸습니다. 한우진을 잡겠다고 배치해둔 인원이 100명인데 1시간 안에 입금이 안 되면 철수하겠다는 통보가 왔고요. 고성이는 내가 그동안 준 돈이 얼만데라고 소리쳤지만 상대는 사람 부리는 일은 외상이 안 됩니다라고 잘라 말했어요. 그리고 고성이는 본사에서 짐을 뺐다는 소식을 들었고 재단까지 손이 뻗었다는 걸 감으로 알아챘죠. 결국 오늘부로 이사장직에서 직무해제 통보가 내려오면서 고성이는 권력의 자리에서 통보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고성이가 박진석 앞에 섰고 이혼해요라고 던졌는데요. 박진석은 웃지도 않고 이혼을 왜 해? 난 안 해라고 했어요. 고성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자존심이 그 한 문장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가 가져갈 수 있었던 건 박진석이 사준 것들 뿐이라는 조롱 같은 말이 따라붙었고 통장에 남겨진 200만 원은 호텔에서 자고 먹고 사흘이면 사라질 돈이라는 계산까지 붙어서 고성이 얼굴을 후려쳤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고성이는 박영라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상하게도 고성이는 박영라에게만은 애원이 아니라 명령처럼 말하더라고요. 영라야, 엄마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 내가 좀 도와줘. 엄마 지금이야. 지금 당장. 박영란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늦으면 혼나고 싫다고 하면 죄책감이 덮치고 결국 엄마 기분이 자기 인생보다 먼저였던 시간들이요. 박영란은 프리덤 작가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의 설렘을 떠올리면서도 동시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고성이 앞에서는 늘 조건부였거든요. 고성이의 첫 요구는 간단했어요. 내 이름으로 사람을 만나달라는 거였죠. 고성이가 직접 나서면 문이 닫히는 곳, 고성이가 전화하면 상대가 받지 않는 곳, 그곳에 박영란의 얼굴을 들이밀겠다는 겁니다. 박영란은 그 순간 고성이가 아직도 현실을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고성이는 자신이 무너진 게 아니라 잠깐 흔들린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영란을 보험처럼 꺼내려 했죠. 박영란은 엄마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요라고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고성이를 더 자극했어요. 너 지금 엄마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제 인생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는데? 내가 지금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차가워졌어? 고성이는 그 말을 던지고 전화를 끊었고 박영란은 한참을 숨도 크게 못 쉬었어요. 죄책감이 올라오는데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거든요. 내가 차가워진 게 아니라 엄마가 뜨거운 척하면서 나를 태운 거잖아. 그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박영라의 작업실로 직접 찾아왔는데요. 고성이는 화장도 제대로 못한 얼굴로 들어오면서도
첫 마디는 역시 부탁이 아니었어요. 박영나, 너 나 도와야 돼. 내가 안 도와주면 너도 같이 죽어. 박영나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같이 죽는다는 말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고성이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 망하면 너도 끝이야. 엄마 무너지면 너도 무너져. 박영나는 그 말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았고요. 고성이는 박영나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박영나의 프리덤 작가 계약과 연결된 돈의 흐름이 정리된 자료가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플랫폼 선인세였지만 실은 재단 쪽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섞여 있었고 그 과정에 고성의 이름이 아니라 제3자 이름이 걸려 있었어요.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터지면 너도 공범이야. 내 계약도 내 커리어도 끝이야. 엄마 이걸 왜 나한테 해? 그러니까 지금 나랑 한 팀 해야지. 엄마만 살려주면 너도 살아. 박영란은 그 순간 고성이가 자신을 구해달라고 온 게 아니라 자신을 묶으러 왔다는 걸 확신했어요. 고성이가 말하는 팀은 가족이 아니라 공범이었거든요.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있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 구하러 작가 된 거 아니에요. 뭐? 나를 구하려고 된 거예요. 고성의 얼굴이 굳었고 그 다음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너 이러면 엄마가 널 가만두겠니? 그 협박이 시작이었어요. 그날부터 박영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원고 마감이 코앞인데 갑자기 계약 담당자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었고 플랫폼 쪽에서 재단 관련 소문이 도는 것 같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동시에 박영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늘었어요. 요즘 글이 너무 현실적이다라는 칭찬처럼 들리는 말 뒤에 혹시 모티브가 있냐는 날카로운 질문이 따라붙었죠. 박영나는 누군가가 자신을 둘러싼 판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성이가 직접 움직이기 어렵다면 주변을 흔들어서 박영나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하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이때 박영나가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이 이지환이었는데요. 참 웃기죠. 그렇게 독립하고 싶어 했는데 막상 위협이 오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이지환이었어요. 박영나는 결국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진짜로 위험한 것 같아. 그런데 이지환은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읽음 표시도 늦게 떴고요. 박영나는 연락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43화의 감정이 또 올라와서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박영나 작업실 문틈으로 서류가 하나 들어왔어요. 발신자도 없고 메모도 없는데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박진석 쪽에서 고성이를 어떻게 고립시켰는지, 추가 근저당 33억이 어떤 경로로 잡혔는지, 그리고 소송이 아니라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빈틈이 어디인지가 표시돼 있었어요. 박영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환이 아니면 이런 문서를 구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지환이 떠난 게 아니라 정말로 멀리서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데 동시에 더 무서웠어요. 이지환이 이렇게까지 움직여야 할 정도면 판이 이미 커졌다는 뜻이니까요. 박영나는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다는 걸 인정했고 이때 이지혁과 지은호가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은 AP그룹 대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답게 현장을 뚫는 힘이 있었죠. 게다가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면서도 이지혁의 절친이라 늘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직접적으로 도와달라고는 못했지만 돌려서 길을 만들었어요. 새 연재작 기획안에 재벌가 재단과 통제하는 엄마라는 소재를 넣고 그 기획안을 지은호에게 먼저 보여준 겁니다. 지은호는 단숨에 눈치챘어요. 영나야, 이거 너 얘기지?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근데 나 폭로는 안 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요. 지은호는 그 말을 이해 못하겠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폭로하면 끝낼 수 있잖아. 박영란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끝내는 게 목적이면 난 또 엄마한테 묶여요. 엄마를 무너뜨리려고 쓰는 순간 내 글은 엄마가 주인공이 돼. 난 그게 싫어. 그럼 넌 뭘 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박영나의 선택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고성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꿈을 팔지 않겠다는 것. 고성이가 던진 공범 프레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 고성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것. 박영나는 고성이를 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쉽게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폭로가 아니라 창작으로 버티기로 한 거였죠. 이 결심이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였다면 두 번째는 고성이가 박영나를 진짜로 망가뜨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나에게 마지막 통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어요. 박영나, 너 오늘 안 움직이면 내 계약서부터 터뜨릴 거야. 내가 엄마 배신한 딸로 남든 공범으로 남든 내가 선택해. 박영나는 그 통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무서웠고 억울했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했습니다. 고성이가 결국 사랑이 아니라 협박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더 이상 헷갈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박영나는 그날 밤 원고를 완성했는데요. 첫 화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엄마를 구하지 않겠다. 독자 반응은 폭발했어요. 이거 실화 아니야? 재벌가 실존 모델 있지? 엄마가 제일 무섭다. 반응이 커질수록 박영나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확신도 커졌습니다. 고성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쓴 글이 아니라 박영나가 박영나로 서기 위해 쓴 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박영나에게 플랫폼 담당자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박영나 작가님, 작품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재단 관련해서 확인 요청이 들어왔어요. 내부 감사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영나는 잠깐 웃었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그 시각 박진석은 사무실에서 누군가의 보고서를 받았고 박성재는 그 보고서 첫 장에 적힌 이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고서에는 AP그룹 대표 이지혁 재단 자금 흐름과의 접점 조사 필요라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이지혁과 아버지 박진석 사이에서 다시 한번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 됐고요. 이수빈은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고 지은호는 이지혁을 지키려는 본능과 진실을 봐야 한다는 양심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박영나는 이제 고성이를 구하지 않겠다고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만든 파문은 박영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박영나가 글로 문을 열어버렸고 그 문 너머에는 박진석의 판, 고성이의 마지막 카드, 박성재의 배신 혹은 반격, 이지혁의 생존, 지은호의 결단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성이는 박영나의 연재 첫 화를 읽고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도 결국 나랑 싸우겠다는 거구나. 박영나. 하지만 고성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박영나는 싸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영나는 끝내 고성이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그것 하나를 지키려고 지금 이 판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